1020B입니다. 오늘은 지능검사 그리고 지능지수인 IQ 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좋아지고 인지도도 많아져서 요즘 부모님들 한 번쯤 우리 아이 지능검사 받아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환경에서도 지능검사를 받으러 오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까지. 지능검사 후에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두 자리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 너무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시면서 좌절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점수로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하셔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이거 ADHD 아니냐 우리 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오해입니다. 지능에 대해서, 지능 검사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아셔야 될 것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능 검사는요, 웩슬러 지능 검사를 이야기하고요. 요즘 어디 가서 지능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면 이 웩슬러 지능 검사로 검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4판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판을 쓰는 곳도 간혹 있는데요. 요즘 거의 4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능검사 4판으로 실시하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보다 더 지능의 그 개념에 조금 더 근접한 타당도 있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능에 대한 진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보실 때 딱 눈이 꽂히시는 그 점수가 있죠. 전체 점수 IQ라고 써있는 그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지능은 절대적인 점수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통계적인 개념이고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 지능 IQ라는 것은 지능 검사를 할 때 여러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영역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냥 평균을 낸, 네 가지 영역을 평균을 낸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지표별로 어떤 점수가 높게 나왔고 어떤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의 절대적인 능력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점수를 구간별로 이해하셔야 돼요. 90점부터 109점 사이는 예를 들어서 평균 구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아이는 검사를 똑같은 K-위스크4를 웩슬러 지능검사 4판을 돌렸는데 어떤 아이는 105점이 나오고요. 어떤 아이는 93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요. 둘 다 평균 수준이에요. 93점이 나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지능이 막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90점부터 109점 사이는 평균 수준이에요. 두 자리 IQ가 반드시 나쁜 머리를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10점대 구간별로 혹은 15점대 표준 편차 15점을 기준으로 15점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간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점수 몇 점 그거에 국한해서 그거에 초점을 두어서 맞추시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능 검사에서요. 유동성 지능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을 재는 소검사들이 따로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교육 환경에 의해서 얼만큼 이 아이가 지능이 잘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가 이런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개발되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에 대해서 재는 소검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소검사들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재는 소검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검사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고, 그 유동성 지능이 어느 정도고,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즉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각각 구분해서 이 아이의 지능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능은 교육과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육적인 자극,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적인 자극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타고난 머리를 제대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타고난 머리는 뭐 조금 평균 이하일지 몰라도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체계적인
교육과 그런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하 수준인 아이가 평균 수준으로 가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잘하면 평균 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유전에 의해서 국한돼서 지능을 보지 않고 우리 개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지능적으로 얼마나 개발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노력하면 이 정도까지 되겠다, 이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지능검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유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이 아주 낮은 뭐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평균 하까지만 와도 정말 잘 되는 교육의 효과를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최우수, 뭐 영재 이렇게 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구간 내에서 10점, 20점 정도는 충분히 개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능 검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를 겪는 아이들인 경우에는요, 열의 9은 제가 겪은 아이들은 열의 10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의 지적인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살아요. 그 말은 즉 무슨 얘기냐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기 마음이 힘들면요, 그 머리를 자기가 가진 그 용량만큼 돌릴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도 잘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마음이 편하고 뭐든지 안정이 돼 있어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지능 검사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평가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 특히 평가받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지능 검사에서 자기가 가진 역량만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하고 나서 그 점수대를 이해해야 되고 IQ 점수를 봐야 돼요. IQ 점수가 만약에 110점? 뭐 이 정도 나오면 110점부터는 평균 상 수준이거든요. 110점이 나왔는데 불안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특별히 평가에 대한 불안이 있는 아이 같아요. 보니까 임상적으로 행동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이 아이가 현재는 110 평균 상 수준이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평가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평균 상 수준 혹은 그 소검사 프로파일을 봤을 때 우수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아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점수가 아니고 이 아이가 원래 가졌던 역량, 원래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검사를 받으시든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다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검사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타고난 머리를 잘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유동적인 지능이,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그것들이 발휘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깝죠. 좋은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연습 부족이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지능 검사 해석을 받으실 때 부모로서 내가 아이한테 적절하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너무 편향되게 내 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는 비언어적인 능력은, 해결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언어적인 능력이 되게 약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머님이 교육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죠. 조금 더 아이가 언어적인 능력을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또 교육적인 개입을 해주시고 그런 교육 환경으로 아이를 갖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학원을 보내시거나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반대로 타고난 머리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머리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지능 영역에 대해서도 발휘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어휘 소검사는 초기 교육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검사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굉장히 좋다는
결과가 나온 아이들은 초기에 언어적인 자극이 풍부하고 교육 환경이 좋았을 확률이 커요. 이런 식으로 그 점수대와 이 아이의 교육적인 환경, 또 이 아이의 지적인 잠재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점수를, 그 IQ 검사를 볼 때 점수가 전체 점수 IQ라고 나온 거 빼고 여러 가지 점수가 같이 나오거든요. 지표별로 또 소검사별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떤 소검사는 특별히 강점인 영역이 있고 어떤 소검사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약점이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파악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언어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렇게 시각적인 주의력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게 되시면 이제 그쪽으로 조금은 더 집중해서 아이를 학습을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지능은 노력과 교육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유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전의 영향을 감안하고서라도 노력과 교육에 따라서 점수 구간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지능 검사를 받아보실 때 점수 IQ 하나만 이해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것만 딱 받아보고 오시는 게 아니고 지능 검사가 보고서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보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지적인 정서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얻어오셔서 교육 자료로 또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시는데 양육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